MB 그 심리 상태?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발행했을까? 최근에 다시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네, 그죠? 발행하면서 막 5분 동안 하는데 어제 변호사들이 한마디 하더만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법인이다. 뭐 어쨌든 그거는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심증을 굳혀주는 증거들은 나왔고요.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제 바레인으로 출국할 때 공항에서 했던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왜 저렇게 흥분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흥분이 딱 괜히 보여요? 흥분했고요. 그리고 쫄았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제 느낌으로는 뭐 그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심리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 정도의 그 어떤 사안에 대한 태도가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태도가 있죠. 부정. 이거는 내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라고 막 이렇게 사체 자체를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것. 예. 그리고 부인이라는 것은 결정적 증거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침묵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황이. 그냥 우리는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분은 아직까지 그거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야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이건 나를 엮기 위한 정치적 보복이다. 또는 뭐 감정풀이. 사실 제가 볼 땐 정치적 보복이나 감정풀이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예. 코드를 끼웠다 빼냐 이런 게 아니라 끼웠다 넣었다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 끼웠다 넣었다 한단 말이 이제 우리 경상도 사투리 중에 이 농담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은 같은 말이에요. 결국 그렇다면 본인은 이걸 감정풀이 또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또 드러낸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뭔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증거는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 증거가 나왔을 개연성이 무척 높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증언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네,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또 정황 증거상 또 사실은 지시가 없는데 밑에서 알아서 했다? 이것도 사실 이게 사안의 엄중성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죠. 예? 예를 들어 이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르지 않은데 이태강 교수가 여기 나와서 혼자 출연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돼요? 이상한 거죠. 봉도사가 없는데 제가 와가지고 한다. 이거 아니 말이 안 그걸 되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근데 부르질 않아. 부르지 않는데 막 와. 네. 아니 근데 설령 그래서 뭐 아래서 밑에서 했다 손 치더라도 예.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그 당시 행정부 수장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이야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댓글 지시했냐는 기자들 질문에 상식적 질문을 하라고 역정을 내기도 했어요. 이 장면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자, 상식적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 기자로 뽑은 그 회사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과거에 대통령이었는데 자기 앞에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는 본인이 가진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돈 갖다 수십억, 그 수십조 갖다 쓴 건 국민들 상식에 맞나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말 중에 제일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말이 안 된대요. 이미 상대방이 말을 한 순간 말이 됐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말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를 상식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나 본인은 지금까지도 이거를 대놓고 당사자인 나한테 물어보는 건 상식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 제일 멋있네요. 저 얘기가. 아니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지 마. 하는 순간 말이 됐는데. 네. 그리고 이 모든 그 논란의 시작이 정유라 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블라디미르? 네. 근데 사실 말 같지 않은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럼 손은 누가 키우나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건 뭐 본론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말 같지 않은 말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 개입이 그렇게 말을 문제인데. 가지고 덮어야 되니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을 가지고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것이고 사실 또 이게 지금 인터넷도 화제가 됐던 게 이 또 격정적 발언을 하면서 혀를 한 7번 정도 이렇게 날름날름 내미는 장면이 제일 뭐 언론에서 그걸 또 지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 국민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데 아니 근데 혀를 내밀었다고 해 7번쯤. 근데 그걸 반만 내민 것도 하나로 쳐줬나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7번째 내밀어서. 근데 평소에 사실 좀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뭐 저도 그걸 왜 관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관찰을 해본 바로는 혀를 자주 내밉니다 이분이 평소에도. 그런데 이제 혀를 내밀 때 보면은 대통령 연설할 때 혀를 내밀진 않아요 이분이. 굉장히 뭔가 좀 그 아까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
불안할 때. 예, 그 불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최 원장님 잘 아실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체적인 부분이랑 습관이랑 심리적인 게 합쳐지는 건데요. 예. 나이가 들게 되면은 침샘이 말라요. 그러니까 침이 조금씩 말라요, 진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있네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본인은 혀를 내미는 게 아니라 침을 묻히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게 굉장히 본인이 불안하지 않을 땐 통제가 되는데 예. 불안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법이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손을 떠는 사람도 있듯이 예. 말을 할 때 약간 본인도 모르게 혀가 약간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안하게 되면 조금 더 강화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7번 내민 거는 역대 같은 시간 짧은 시간 내에 최장 기록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거를 예. 대통령 하시면서 쭉 이렇게 연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내밀면은 아마 본인이 알 거예요, 보통 때는. 왜 이러지? 뭐 저도 항상 눈 껌뻑껌뻑하면서 다니지만 예, 너무 많이 왜 껌뻑껌뻑 그래요? 틱이에요. 틱. 가벼운 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원래 사람들 대부분 있죠. 남자들 얘기할 때 머리 이렇게 채머리 흔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흔들면 그게 그것도 틱이 틱일 수도 있고 초기 중풍의 시작이 그 징후라고 하는 분도 있죠. 초기 중풍일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아 그래요? 틱이죠. 여기가 원장님이신지. 네, 막 어렸을 때는 더 심한 틱이 있었는데 틱이 보통 그 초등학교 지나가면서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좋아지지만 매우 긴장될 때는 잠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 습관 좀 진단 좀 해주세요. 아주 좋으신데요. 아니, 전 말할 때 네. 웃으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 그런 습관이 나왔지? 그건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넓고 하야 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겨요. 전문 용어로 깔때기 틱이라고 그래요. 깔때기가 틱이에요. 깔때기 틱, 깔틱이야. 정말 깔틱이 심하죠. 네, 깔틱이 심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도착하고 나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잘 도착했다고 물어본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저도 이제 가봤는데요. 역시 올렸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해서 가봤었거든요. 역시 올렸어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네,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한다고 가봤는데 불안하다기보단 계속 관심이 있는 거죠. 그 공항에서 발언도 준비된 정확하면 공항에서의 발언이 준비된 거라는 겁니다. 준비된 것이고 그 반향을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고 왜냐하면 공항에서의 발언은 나름대로 계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치보복이냐 감정풀이냐 이 말은 사실 뭐냐 그러면 세간에 이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선입견들 이 정부가 들었으면은 분명히 뭔가를 할 거라는 어떤 선입견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어떤 결집 기반들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라 볼 수 있어요. 보수의 어떤 결집을 통해서 자기가 이 위기 국면을 좀 빠져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명희 원장님, 여론 댓글을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심리가 뭐죠 도대체? 이래 된다고 봤을까?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회고록을 제가 한번 읽어봤었어요. 대통령의 시간이요? 네. 다 손님이 읽어봤어요. 없나 참 시간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고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에요. 쭉 읽어봤는데요. 상담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광우병 파동에 대한 트라우마는 지금도 상당하시더라고요. 회고록을 쓸 때도. 저 고기 안 드신대요 지금? 소고기? 소고기 드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그 트라우마는 진짜 상당해서 진짜 억울한 마음이 본인의 입장에서 있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하면은 본인은 여론 조작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광우병 파동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광우병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일이 사고가 난 게 없었잖아요. 그 30년 뒤에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나 여태까지는 없다가 보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광우병 파동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그 행정부 자체가 민심을 잘못 파악했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이 호도되면서 우리가 당했다라고 느끼게 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수사 결과 봐야 되지만 전반적인 행정부의 분위기는 뭔가 하면은 잘못된 여론에 맞서기 위해서는 여론 조작을 하더라도 이건 정당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정당하다. 근데 이게 조작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냐 이게 궁금해요. 그러나 그 입장에서는 뭐라도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진짜 새로운 국면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시위를 하거나 그런 거는 무슨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시위를 했지만 이 광우병으로 시위를 한 것도 새로운 국면.
촛불 당시에 처음 촛불도 새로운 국면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는 일단 그게 가능성이 있건 없건 시도를 갖다 해봐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결국 시도를 한 결과는 결국은 실패한 거로 나왔죠.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그 2008년 그 이른바 촛불이 이명박 정부의 우경화를 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명박 정부가 초창기에 이렇게 그 취임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약간 그 중도 진보의 어떤 그런 입장들의 정책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인맥들이 있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6.3 반대 시위도 주도하고 했기 때문에 예. 이분 인생이 바뀐 것은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현대에 입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그 이 쉽게 말하면 전향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6.3 반대 시위에 그런 인맥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양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8년 촛불이 나면서 아뜨거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고 있던 여러 세력 중에서 예. 이 여론 조작이라든가 이런 데 쉽게 말하면 도 같은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과거에 했던.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심해서. 의견을 한 거죠. 제안을 한 것이고 속개돼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금방 최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이명박 정부의 오판은 뭐냐 그러면 이게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판단한 어떤 세력들이 간에 있었다는 거지. 누군가 배우가 있었고. 그렇죠. 조직적인 그러니까 힘이 이걸 움직였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고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리도 없고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계획을 했고 그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을 겁니다. 그 팀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현재 MB 머릿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는 뭘까요? 저는 검찰 소환일 것 같아요. 그러나 설마 혹시 사이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설마 소환이 될까 하다가도 혹시 소환이 되면 어떡하지? 설마 소환이 될까 하다가 혹시 소환이 되면 어떡하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때때로 이런 회의도 할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 소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나도 지금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아까 감정풀이와 정치보복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용어가 같은 듯하면서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감정풀이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이 행위의 목적이 감정풀이 자체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딜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은 뭔가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딜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감정풀이라고 느낀다 그러면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나 본인이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느낀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거는 감정풀이인가라는 말을 하게 된 거는 결국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 망신 주기 위해서 생각했었던 여러 일련의 행동과 방법들이 결국 자기한테 부메랑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소환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고 설마와 혹시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번민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바레인으로 간 거지요. 그래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마음은 편해졌을 수도 있고 조금은 어쩌면은 바레인에서는 한국에서는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갖다 만나면서 뭔가 계획을 갖다 꾸미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또 일정 부분 본인이 거기서는 국빈 대우도 받을 테고 본인이 가장 좋았을 때 있으니까 용기도 얻겠지요. 그러면서 혹시 쪽보다는 설마 쪽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발언을 왜 나왔을까요? 변호사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던데 변호사들하고 대책회의를 하러 갔을 것이다 아니면 돈 관리를 하러 갔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인데 이태경 교수님 말 그대로 설이고요. 저는 이제 이분이 항상 정치적 위기가 왔을 때 항상 어디를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또 이제 기존에 있던 여론들이 약간 잠잠해질 때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나가서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돌아온다고 그러고 갔는데 돌아오는 이유는 이제 그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계산은 사실 이분은 뭐냐 그러면 그 사실 박근혜 정부가 쉽게 댓글 지금 증거가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하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금방 최 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에게 이렇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이 비난의 어떤 시선들을 사실은 잠재우겠다라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대계를 세웠는데 그 대계가 완전히 실패를 한 것이고
최대의 위기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최대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보존하고 싶었으면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 굉장히 큰 위기예요. 그래서 가서 정리를 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역시 정치적 돌파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 지리멸렬에 빠진 보수를 다시 재건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 물론 저는 굉장히 요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돌아오겠죠? 돌아오지 않을 수는 없죠. 만약에 그거는 결국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한 대가예요.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현대건설 전 사장이었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안 돌아도 되는 거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시간도 보냈지만 대통령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안 돌아올 수는 없으실 거예요. 아, 책임이 있다.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그런 모든 정황들을 다시 재건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해지면 안 돌아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분의 어떤 지금까지 제가 관찰해본 바로는 이분의 어떤 그 내적 동의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었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태강 교수님 수업 없어요? 곧 가야 됩니다. 수업하러. 근데 왜 이분은 관찰하세요? 시간 많아요? 항상 가보면 제가 일단 그 자서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서전 읽어봤거든요. 자서전은 영어로 출간된 거예요. 영어로 출간된 것도 영어로 읽어봤어요? 아마존에 출간된 전 신기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왜냐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였거든 그 당시에. 영국에서 몇 년 공부했어요? 영국에서 5년 공부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일단 이야기를 끝내고 그 영어 자서전을 왜 출간했을까 저는 궁금증이었는데 그게 사실 자기의 로비스트에 대한 그 이력서예요. 내가 누구누구를 알고 누구누구가 만났고 주로 중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바레인을 간 것도 사실은 그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기업들을 나한테 빨대대고 나를 로비스트로 써라.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수자원과 관련된 그게 4대강이에요. 4대강을 팔고 있는 거 자기 경력으로. 8220님 팟캐스트로 듣고 있다가 버스 탔는데 군포에서 강남 가는 6501 버스에서 정치쇼 나오네요. 박사님들 말씀 너무 재미있고 봉도사님 목소리 라디오 스피커로도 멋져요. 땡큐 피스코리아. 이건 끝날 때 하는 거죠. 땡큐 크리스마스. 자, 아니 안 끝났어요. 계속 할 거야. 노래 틀지 마세요. 우리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자꾸 노래를 틀려고 그래. 자, 박사님. 박사도 아니고요. 어디가 박사지? 저쪽은 박사고 저는 박사학위가 없어요. 원장님. 근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농담하는 줄 아는데 방송에서 농담할 수 없잖아요. 혀가 나온 거로 계산한 그 기자의 심리는 또 뭘까? 그 기자는 왜 계산했을까? 이분이 긴장할 때 혀가 나온다. 여기에 착안을 한 걸까? 일단은 그 모습이 굉장히 평상시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결국 그 혀가 나온 사진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의도가 완전 무너진 거예요. 본인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봐주기 바랬지만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롱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달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사람 달을 보지 않고 그 손가락 사이 끝에 낀 때를 보고 있었네. 와.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시면서 출국을 하시니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빨리 돌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저는 이태강 교수님이 얘기하길래 제가 이제 별로 이태강 교수님 평상시에 좋아하잖아요. 이상한 문법인데요. 그래갖고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정말 증거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할까?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보수를 결집해야 되니까 보수를 결집하기 위해서는 내가 결백하다. 나는 이노선트하고 나를 구해달라. 근데 메시지죠. 이명박 전 대통령 보수를 결집시키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무척 짜요. 보수를 결집시키려면 보수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보수도 잘 주고. 근데 돈을 쓰질 않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딱 하는 게 내가 계속 이 바닥에 있어봐야 저 양반이 나중에 나 먹여 살릴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 푸는 거예요. 맞아요. 그 심리가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을 때의 사람들의 마음은 지도자를 뽑았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돈을 많이 벌어준 사장을 갖다 뽑는 마음으로 뽑았던 분이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심정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가 못 됐기 때문에 지도자를 뽑았으면은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최소한의 지지층이 남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장을 뽑았는데 사장이 주주의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주주들이 남아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장 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약이 이게 아니라 애초에 대통령이 될 때 공약이 보수 대통합 그랬으면 지금도 지지층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단도적인 질문, 돌발 질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많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많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더 많죠.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MB 그 심리 상태?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발행했을까? 최근에 다시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네, 그죠? 발행하면서 막 5분 동안 하는데 어제 변호사들이 한마디 하더만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어쨌든 그거는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심증을 굳혀주는 증거들은 나왔고요.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제 바레인으로 출국할 때 공항에서 했던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왜 저를 흥분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흥분이 딱 괜히 보여요? 흥분했고요. 그리고 쫄았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제 느낌으로는 뭐 그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심리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 정도의 그 어떤 사안에 대한 태도가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태도가 있죠. 부정. 그러니까 이건 내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라고 막 이렇게 사체 자체를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것. 예. 그리고 부인이라는 것은 결정적 증거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침묵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황이. 그냥 우리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분은 아직까지 그거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야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이건 나를 엮기 위한 정치적 보복이다. 또는 뭐 감정풀이다. 사실 제가 볼 땐 정치적 보복이나 감정풀이나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예. 코드를 끼웠다 빼냐 이런 게 아니라 끼웠다 넣었다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 끼웠다 넣었다 한단 말이 이제 우리 경상도 사투리 중에 이 농담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은 같은 말이에요. 결국 그렇다면 본인은 이걸 감정풀이 또는 정치보복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또 드러낸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뭔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증거는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 증거가 나왔을 개연성이 무척 높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증언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네,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또 정황 증거상 또 사실은 지시가 없는데 밑에서 알아서 했다? 이것도 사실 이게 사안의 엄중성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죠. 예? 예를 들어 이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르지 않은데 이태강 교수가 여기 나와서 혼자 출연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돼요? 이상한 거죠. 봉도사가 없는데 제가 와가지고 한다. 이거 아니 말이 안 그걸 되네.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근데 부르질 않아. 부르지 않는데 막 와. 네. 아니 근데 설령 그래서 뭐 아래서 밑에서 했다 손 치더라도 예.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그 당시 행정부 수장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이야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댓글 지시했냐는 기자들 질문에 상식적 질문을 하라고 역정을 내기도 했어요. 이 장면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자, 상식적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 불안하게 되면 조금 더 강화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7번 내민 거는 역대 같은 시간 짧은 시간 내에 최장 기록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거를 대통령 하시면서 쭉 이렇게 연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내밀면은 아마 본인이 알 거예요. 보통 때는 왜 이러지? 뭐 저도 항상 눈 껌뻑껌뻑하면서 다니지만 너무 많이 왜 껌뻑껌뻑 그래요? 틱이에요. 틱. 가벼운 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원래 사람들 남자들 얘기할 때 머리 이렇게 채머리 흔든다 그래 이렇게 흔들면 그게 그것도 틱일 수도 있고 초기 중풍의 시작이 이게 징후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초기 중풍일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아 그래요? 틱이죠. 여기가 원장님이신지. 네, 막 어렸을 때는 더 심한 틱이 있었는데 틱이 보통 그 초등학교 지나가면서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좋아지지만 매우 긴장될 때는 잠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 습관 좀 진단 좀 해주세요. 아주 좋으신데요. 아니, 전 말할 때 웃으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습관이 나왔지? 그건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넓고 하야 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겨요. 전문용어로 깔때기 틱이라고 그래요. 깔때기가 틱이에요. 깔때기 틱. 깔틱이야. 지금 인터넷도 화제가 됐던 게 이 또 격정적 발언을 하면서 혀를 한 7번 정도 이렇게 날름날름 내미는 장면이 저희 뭐 언론에서 그걸 또 지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 국민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데. 아니 근데 혀를 내밀었다고 해 7번쯤. 근데 그걸 반만 내민 것도 하나로 쳐줬나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7번째 내밀어서. 근데 평소에 사실 좀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뭐 저도 그걸 왜 관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관찰을 해본 바로는
혀를 자주 내밉니다, 이분이. 예. 평소에도. 그런데 이제 혀를 내밀 때 보면은 대통령 연설할 때 혀를 내밀진 않아요, 이분이. 굉장히 뭔가 좀 아까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 불안할 때. 예, 그 불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최 원장님 잘 아실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체적인 부분이랑 습관이랑 심리적인 게 합쳐지는 건데요. 예. 나이가 들게 되면은 침샘이 말라요. 그러니까 침이 조금씩 말라요, 진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있네요,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본인은 혀를 내미는 게 아니라 침을 묻히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게 굉장히 본인이 불안하지 않을 땐 통제가 되는데 예. 불안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법이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손을 떠는 사람도 있듯이 예. 말을 할 때 약간 본인도 모르게 혀가 약간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근데 기자로 뽑은 그 회사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과거에 대통령이었는데 예. 자기 앞에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는 본인이 가진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돈 갖다 수십억, 수십조 갖다 쓴 건 국민들 상식에 맞나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말 중에 제일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 상대방한테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말이 안 된대요. 이미 상대방이 말을 한 순간 말이 됐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말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를 상식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나 본인은 지금까지도 이거를 대놓고 당사자인 나한테 물어보는 건 상식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 제일 멋있네요, 저 얘기가. 아니,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지 마. 하는 순간 말이 됐는데. 네. 예. 그리고 이 모든 그 논란의 시작이 정유라 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블라디미르? 네. 근데 사실 말 같지 않은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럼 손은 누가 키우나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건 뭐 본론 빨리 들어가가지고 예. 말 같지 않은 말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아니, 지금 쉽게 댓글 개입이 그렇게 말을 문제인데. 가지고 덮어야 되니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을 가지고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것이고 사실 또 이게